이런 식으로 3천억 정도만 손해를 본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저는 국민연금이 잘못 설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가 국민적인 관심사일 네. 수밖에 없죠. 3천억을 회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치 6천억 빼기 3천억 손해를 보더라도 3천억 정도의 손해를 볼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왜곡이 있습니다. 이게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그러니까 이 6천억이 3천억으로 상환을 했으면 3천억이 남았었겠죠. 네. 근데 거기에 받을 거 못 받은 돈을 해서 지금 잔액이 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전액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6천억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좀 걱정이 있어요. 뭐죠? 제 지인 부부가 예. 사내 커플이었어요. 예. 음. 남자. 회사 내 커플. 예, 회사 내 예, 회사 내 커플이었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홈플러스에서 만났어. 지금도 다녀. 근데 만약에 홈플러스가 지금 좀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주주들이랑 채권단만 뭐 이렇게 어쩌저쩌 해서 해결되면 되는데, 혹시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만약에 피해가 가면 사실 뭐 한 사람은 홈플러스, 한 사람은 딴 일하면 그나마 유진되잖아요. 두 사람 같이 일하고 있잖아.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홈플러스 사태를 지켜볼 때 제가 네.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유지가 되는 네. 거예요. 음. 그래야 거의 한 2만여 명의 직원들, 그리고 한 1,700여 명 정도의 그 네. 납품사들, 여기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기업회생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법정 관리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기업회생이라는 거는 사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제도지 망하라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뉴스가 워낙 복잡하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네. 제가 그냥 차분하게 좀 쉽게 좀 설명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보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기업 회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갖고 진행을 되는 것이고, 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이유들이 다 단계마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늘 좀 해설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기업이 어떻게 망하는가. 기업이 어떻게 망하나. 그러니까 기업은 장사가 안 돼서 망하지 않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망합니다. 그렇죠. 네, 빚을 못 갚을 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아무리 안 돼도 네. 빚이 없다, 어, 그럼 안 망합니다. 맞아요. 네,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은 우리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네. 거기서 뭐 책상도 떼어가고 음. 전화기도 떼어가고 노트북도 들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뭐 진짜 앞으로 빚을 영원히 못 갚게 될지, 아니면 지금 잠깐 현금이 없는 건지,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빚쟁이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내 돈 다 띄워 먹히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회사가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쟁이들이 뭐 전화기도 떼어가고 뭐 네. 책상도 떼어가고 그러면은 장사를 못 하잖아요. 일을 못해서 돈을 못 갚게 되는 일이 그쵸. 발생을 한 거고.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예전에 그 가수 이상민 씨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거기에 그 좀 채권을 빌려주신 분인 거, 돈 빌려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약 같은 거 네네. 이렇게 줘주면서 야,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이제 빚을 못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보다 네. 차라리 이 사람의 빚을 좀 깎아주고, 그리고 그리고 대신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그래가지고 보약도 좀 매겨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게 아. 오히려 빚쟁이 입장에서도 좋을 수가 있어요.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법정관리제도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합법적으로 돈을 떼먹는 제도입니다. 근데 떼먹을 때 예를 들어서 빚쟁이가 둘이 있는데, 네. 한 사람은 좀 잘 보양을 해서 네. 버는 대로 받아가겠다. 근데 이 사람이 어서 이렇게 홀랑 다 봐가지고 가버리면 그럼 이 사람이 낙동강 오리알 오리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네. 빼가야 내가 되는 먼저. 거지. 예. 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당신들의 재산권을 박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는 당신의 권리는 맞는데, 네. 이게 그 장기적인 모두의 이해관계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내가 다 못하게 재산권을 뺏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기업 회생 네.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그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를 지금 홈플러스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되면 보통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근데 빚을 못 갚게 된다라는 거는 사실 그 내부자들은 네. 딱 보면 압니다. 뭐 들어올 돈 나갈 돈 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딱 봐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데 돈이 없어요. 월급 알고 카드값 왔는데 예. 카드값 이미 명세서는 왔어. 예. 월급 들어오면 그 다음날 카드값이 나갈 거예요. 예. 근데 돈 빵꾸 날 거 알죠? 그때 이제 보통은 엄마한테 가서 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데 음. 이제 엄마도 이제 안 빌려주는 지경이 되면 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못 갚게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디폴트가 나기 전에 네. 먼저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돈을 떼먹을 생각을 하고 빌렸는가 홈플러스가.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약간 그 회생 절차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릴 때는 이제 뭐 내가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거를 바로 그러니까 합법적이긴 하지만 네. 못 갚겠는데요? 음. 그러면 이 문제는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내가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갚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나서 바로 합법적으로 기업회생에 들어가 버린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은 이슈인 게 일단은 홈플러스에서 돈을 빌리면은 채권이 생기죠. 네. 그 채권을 증권사가 리테일에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리테일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서 팔았다. 그러면은 불안전 판매가 됩니다. 그렇죠. 불안전 판매가 되면은 증권사가 빵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증권사가 불안전 판매를 한 거니까 예. 알려주지 않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홈플러스가 아예 얘기를 안 했다. 네. 그러면 사기가 되죠. 네. 그러면은 증권사도 속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뭐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이유는 나도 속았다가 돼야 돼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일단 이게 기업어음하고 단기사채가 발행된 시점을 제가 그 예탁원 사이트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 3월 4일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3월 4일이 회생을 신청한 날이에요. 네. 그리고 이 회생을 신청한 계기가 됐던 게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은 2월 28일 날 신용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니까 이제 나 자금 조달이 안 되네. 엄마한테 빌리려 그랬는데 엄마도 나를 못 믿는 지경이 됐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4일 만에 네. 이제 돈 못 갚겠습니다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2월 21일 날도 이게 얼마입니까? 70억 원 정도를 빌렸어요. 그러면은 신용등급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네. 홈플러스는 자기네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았냐 몰랐냐. 아하,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다음 달 망할 거 알고 12개월치 회원 받는 거. 예, 예. 어. 근데 그걸 알았냐 몰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인데. 예.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돈을 빌렸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그 홈플러스의 마음 속일 텐데. 예. 그걸 확인 가능합니까? 마음속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형사벌로 가게 되면은 네. 그 증거들을 확보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될 거고 네. 그게 예전에 그 동양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동양 그룹이 네. 기업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이게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근데 그때는 워낙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긴 했어요. 네. 그때는 뭐 이제 수만 명이 그 CP를 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조 원대의 기업어음을 발행을 해서 4만여 명이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무려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큰 범죄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홈플러스의 입장은 지난해 신용평가를 해보니 주요 재무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매출 및 영업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네. 신용평가에서 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신용평가사를 취재를 해봤을 때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채 비율이 1,400%예요. 아유. 근데 그전엔 그 전에 1600%, 1,600%, 3,20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는 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단독 보도를 드렸던 얘기가 요 위에 보면은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고 여기가
1조 1천억 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조 1천억 원을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빚이 1조 1천억 원이 줄어들게 되는 모양새를 가져가는 이게 오늘 쉽게 설명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좀 어렵네요. 네. 어쨌든 1조 정도의 빚을 없는 셈 치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신용평가사에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 네. 그런 논쟁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용평가가 일어났었던 그 날짜는 28일인데 네. 이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논의 과정이 과연 일주일 전에도 몰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쪽에서는 우리가 상환전환 우선주로 보유하고 있었던 네. 거의 뭐 빚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네. 그것을 그냥 전환 우선주로 바꾸면 빚의 성격이었던 1조 1천억 원이 이게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라 주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재무 상태가 개선됐는데 우리 신용평가사님 개선된 걸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말아야죠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신용평가사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당신들의 그 펀더멘털이 개선된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옮겨간 거니까 우리는 신용등급을 유지해줄 수 없습니다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그 안에도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8일 전에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 발행됐던 그 기업엄과 당기사채가 네. 과연 안 되는 걸 모르고 했었을 것인가? 그건 알고 했겠죠. 알고 했으면 사기라니까. 아 그래요? 함부로 얘기하면 함부로 안 얘기하면 안 돼요. 되는구나. 큰일 날 소리 하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이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이 등급이 내려오고 나서 4일 후에 돈을 못 갚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돈을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려 그러면 신청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신청서를 4일 만에 썼을까요?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언제부터 그걸 쓰기 시작했는가라는 네. 부분들도 여기가 홈플러스가 이 기업회생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기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쪽에서는 우리는 신용등급이 떨어질지 몰랐다. 네.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거고. 그리고 그럼 이게 불안전 판매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증권사하고도 논쟁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홈플러스의 기업 어음의 신용등급이 A2 플러스에서 A2, A2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3, A3 마이너스로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거의 매년 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개선이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과연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을 근거가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가서 같이 또 보시면은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네. 마이너스 3,500억에서 마이너스 3,300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네요. 조금 줄었는데 마이너스 200억 정도의 개선이 났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뭐 대단하게 좋아졌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홈플러스 입장에서 우리는 신용등급이 뭐 재무 개선이 돼가지고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이게 수사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논란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은 거기서 뭐 고발을 할지 말지를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고발을 검토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자신들이 불안전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테일 소비자들,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뭐 그렇게까지 많은 저긴 아닌데 어쨌든 액수가 기업엄이 한 1,000억, 전단체가 780억, 그리고 이제 유동화 증권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좀 복잡한데 뭐 카드 대금 관련해서 나중에 돈 들어오면 줄게요 해서 발행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한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되게 논쟁이 많은 게 뭐 홈플러스가 또 그런 설명도 합니다. 나는 증권사한테 팔았지 소비자한테 팔지 않았다. 소비자한테 팔지 않았다. 누가 소비자한테 팔라 그랬냐? 그리고 내가 언제 리테일에 팔려고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이런 채권을 증권사가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어딨냐. 그렇죠. 네. 뭐 당연히 리테일로 파는 거 거기가 몰랐을 리가 없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홈플러스는 최소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끼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증권사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는 원래 개인 투자자들한테 파는 걸 알고 발행된 채권이다. 네. 라는 갈등이 있는 게 지금 채권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럼 언제부터 회생을 준비했을까의 포인트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지금 홈플러스의 대표이사가 그 MBK의 굉장히 주요한 임원인 김강일 부회장입니다. 네. 근데 김강일 부회장이 지난해 1월에 홈플러스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임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MBK 펀드는 네. 한 10년 만기가 돼가지고 올해 매각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네. 투자자 동의를 얻으면 조금 미룰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올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강일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홈플러스를 지켜보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연이 바뀌자마자 기업회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 신용평가 등급이 나오는지 하향되는지를 몰라서 그 전에 그냥 계속 다른 자리에서 돈을 빌리다가 네. 이게 왜 떨어져? 그리고 나서 기업회생에 갔다. 음. 라는 부분들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우리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과연 국민연금은 얼마나 피해를 받는가? 그렇죠. 국민연금은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가 일단 국민적인 관심사일 네. 수밖에 없죠. 여기서 국민연금의 어떤 설명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뺄게요. 네. 빼고 여기에 6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3천억을 회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치 6천억 빼기 3천억은 3천억이죠. 3천억처럼 보여요.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3천억 정도의 손해를 볼 것처럼 보여요. 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왜곡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네. 그럼 여기서 뭐 배당도 받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6천억이 3천억으로 상환을 했으면 3천억이 남았었겠죠. 네. 근데 거기에 받을 거 못 받은 돈을 해서 지금 잔액이 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상환전환 우선주가 지금 여기에 9천억이 잡혀 있죠. 네. 이게 지금 1조 1천억이 됐죠. 네.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 배당을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은 그 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준 거예요. 네. 못 줘가지고 9천억이 1조가 돼 있는 겁니다. 2천억 정도를 못 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2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가서 15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때 들어갔으니까. 15년에 6천억이 지금의 1조 1천억 원이 돼 있는 거고 네. 국민연금이 못 받게 된 3천억이 지금은 6천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전액 손실이 발생을 한다.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6천억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3천억 정도만 손해를 본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저는 국민연금이 잘못 설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거는 그래서 얼마를 손해보게 되는 건데요? 네. 라는 질문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3천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네. 6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3천억 손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실질적으로는 6천억 정도 손실이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 관련해서는 좀 복잡하니까 네. 이 내용은 빼는데 어쨌든 이게 그 회생 계획안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100만 원을 다 돌려받으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아. 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는 그 깎아주고 네. 뭐 이거를 뭐 자본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나머지 50만 원은 뭐 10년으로 나눠서 갚을게요.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투자 자산에는 지금 상환권이 없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회생계획안에서 채권자들한테 뭐 여기 채무조정하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한테 채권자한테는 채무조정 고통분담을 하라 그래 놓고서 네. 주주가 손해를 안 본다? 주주가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주가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상환전환 우선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될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설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채권자들의 몫을 제외하고 나면은 물론 그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홈플러스 거를 다 나눠 가지고 나도 남는 게 있다. 네. 그러면은 주주들의 몫이 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감자를 안 하거나 뭐 그러면은 일부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 부분이 얼마나 될지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서 손실을 전혀 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조금은 모르겠어요. 네. 뭐 다 갚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리고 이거를 이게 뭐 만약에 감자가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들한테 감자 뭐 상장 시장에서도 감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감자를 맞게 되면은 지분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출자 전환이 일어난다거나 네. 아니면 제3의 투자자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연금 쪽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혹시 신용 등급은 하락했으나 기존 주주들이 그래도 홈플러스를 살려서 계속 영업을 하게 하고 계속 영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그 그러니까 빌려줬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예, 짤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금융 채무를 다 갚게 되면은 네. 거기서 출자 전환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 갚을 수 있을 상황일까? 그러면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았겠죠? 그 부분이 아. 폴마이너님 청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회생 계획안을 짰을 때 네.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업 가치가 있어서 이거를 청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 빚쟁이들의 빚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채권자한테 뭔가 희생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럼 주주는 뭐 저는 책임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은 어떤 이 그동안에 있었던 기업회생 과정에 비춰봤을 때 조금 언론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과한 상황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네. 솔직히 2만여 명의 어떤 직원을 고용하고 이 국가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네.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뭐 이게 진짜 뭐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거? 이게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게 MBK 쪽에서의 설명문인데 왜 힘들어졌냐?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은 대형마트의 규제, 온라인 경쟁 구도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매출이 감소했다. 본인들이 뭔가 피해자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된 것도 하나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네. 이마트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거기서 상황이죠. 네. 절실하게 해가지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은 어쨌든 작년에 47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럼 마트들의 어떤 경영 환경이 뭐 대기업 유통 구조의 규제는 홈플러스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쿠팡한테 밀린 것도 홈플러스만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임금이 이마트만 안 올라온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심정적인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채권자들한테도 뭐 이런 방법 없이 회생에 들어갔고 그리고 증권사한테는 우리가 언제 리테일에 팔으라 그랬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했으면 거기서 우리는 신용등급 하락될지 몰랐다. 사실 하락될지 몰랐다라는 말에 앞서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네.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거기서 또 이제 납품업체들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회생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살아나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고객들과 네. 그 셀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을 하고 그 물건을 사람들이 사야 돈이 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채권자도 있고 주주도 있겠지만 자기의 고객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단은 기업 회생이 되는 동안 이게 상거래 채권에 그러니까 납품 대금을 안 줘서 네. 뭐 LG전자라든지 동서식품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안 주긴 안 줬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상거래 채권에서 돈을 드릴게요. 입금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물건을 넣어요. 네. 근데 다들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중에 제일 큰 데가 그 신선식품 쪽입니다. 그거는 입금 안 된다고 빼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신선식품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냐? 농협입니다.
그렇죠. 농협이 연간으로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게 거의 한 1,60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농협은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농협을 매개로 해서 납품을 해요. 네. 그러면은 농협에서는 그 농민들한테 그 대금을 다 줍니다. 네. 근데 농협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돈을 안 주면 그걸 다 엎었어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납품을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앞으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농협에서 네. 불안하다 나 납품 못하겠다 그럼 농민들은 홈플러스에다 납품을 하려고 네. 지었는데 농사를 졌는데 그렇죠. 이걸 안 어디다 가져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또. 그 재고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농협 입장에서는 와 이거 만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게 불안하면서도 네.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거 안 사줄게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그 건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건물을 네. 많이 팔았는데 이게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127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60개 정도는 팔았어요. 팔고 여기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뭐 세일 앤 리스백 이런 거겠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세일 앤 리스펙이 뭐냐면 내가 팔고 거기 임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팔고 임대를 들어가면 좋은 점이 그 건물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임대인을 못 구할 걱정에 대해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으니까. 홈플러스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기업 회생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기업 회생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칼 중에 하나가 네. 계약 해지예요. 계약 해지. 네. 땅 주인이. 예. 네. 그러니까 그냥 회생할 때 야 거기 임대료 뭐 예를 들어서 10년에 얼마 했지? 네. 취소. 음. 그리고 뭐 다시 계약하려면 깎아서 해. 이렇게 네. 됩니다. 그게 기업 회생 때는 가능해요? 그건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해운사들 구조조정을 할 때 네. 해운사들이 배를 빌려다가 하면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배를 빌리는데 용선료를 되게 비싸게 한다. 음. 그러면 얘를 그냥 계약을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하면서 그 건물을 산 사람은 네. 그 펀드가 주로 샀는데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을 해주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이 해지가 되고서 다시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깎아버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못 해주게 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이 진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네. 거기서 저희는 뭐 신용등급 하락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신평사도 열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 매년 떨어지는 신용등급을 네. 그리고 그거 상환전환 우선주 그거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갖고 안 된다고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는데 네. 마치 신용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이사단이 난 것처럼 그러니까 신평사도 부들부들하는 거고 증권사한테는 내가 언제 리테일에 팔라 그랬냐 이런 온갖 탓을 남 탓을 하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 탓, 업황 탓, 그다음 증권사 탓, 인건비 오른 탓.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뭔가 물론 이 사모펀드가 냉정하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할 법적인 조치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과연 정서에 분명히 피해를 끼쳤고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이게 저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 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네. 사과를 하면은 유죄 인정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유죄 인정이 아니더라도 이게 합법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서 그 채무 조정에서 만약에 내가 빌릴 때는 가서 빌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뭐 나중에 이제 못 갚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죠. 그 납품업체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좀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제가 진짜 이거 조치 취해가지고 납품대금 다 돌려드릴 거니까 제발 좀 납품해주세요라고 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홈플러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홈플런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홈플런. 네. 2월 28일 날 있었던 행사인데 그것도 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할인 행사를 벌여가지고 고객들을 쫙 몰았는데 네. 그리고서 3월 4일 날 돈을 안 갚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네. 설마 진짜 그냥 물건 팔아갖고 현금 쫙 땡긴 다음에 그 현금까지는 챙겨놓고 챙겨놓고서 저 이제 못 갚겠습니다. 못 갚아요. 네. 하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TMF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만약에 생각을 그렇다면 TMF 같은 경우도 그때 막
상품권 막 상품권 찍어갖고 엄청 찍었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몰랐네 못 갖게 됐네 못 주겠네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돼요. 네. 정말 내가 얼마나 이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지. 네. 여기서 MBK가 능력 없는 그런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MBK의 그 펀드, 홈플러스에 들어간 그 펀드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펀드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펀드를 운영함으로써 MBK도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챙겼을 거예요. 네. 근데 홈플러스라는 회사는 그들 입장에서는 투자 자산이겠지만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주호 기자 친구 부부가 일하고 있는 생업이에요. 삶의 현장이란 삶의 말이에요. 현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네. 지금 이 홈플러스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조금 더 까칠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런 이 소식을 듣다 보면 진짜 머리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네.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이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 화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홈플러스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들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진짜 으쌰으쌰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그 지금 이해관계자들의 그 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말들. 뭐 상거래 채권은 저희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원래 기업 회생할 때 다 갚아줘요. 선순위죠. 네. 최선순위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건 다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임금하고 상거래 채권하고. 그러니까 상거래 채권이 안 들어가면은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원래 주라고 하는 돈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뭐 납품업체들을 위해서 줬다? 마치. 그러니까 그런 게 누구를 위한 언론 플레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MBK가 워낙 그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니까 네. 이거를 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채무 조정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여기서 홈플러스가 다시 회복돼서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는 머리는 냉정하게 판단하더라도 네. 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을 따뜻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홈플러스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